안녕하세요. 대부권의 이상수입니다. 벌써 연말입니다. 이제 달력 한 장 남았는데, 자, 지금 시기에 여러 기관들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전망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여러 전망치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접하고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요, 내년 부동산을 전망할 때 반드시 이거 하나는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셔야 내년 부동산 전망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역사적으로 시중에 유동자금이 굉장히 많이 풀렸던 시기들은 몇 번 있었어요. 2020년,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유동성 자금들이 풀리게 됐죠, 시장에. 그때 우리 부동산은 어땠죠? 정말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매일마다 가격이 올랐다라고 할 정도로 급등을 하고 있었고요. 자, 이때 정부에선 이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서 27번의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렇죠. 가격을 잡지 못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시장에서 유동성 자금들이 풍부하게 있을 때는 이때 부동산 가격 결정은 정부 정책으로 컨트롤할 수가 없고 오로지 민간 시장에서 이 가격은 결정된다라고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시장은 또 급변하게 되죠. 항상 영원한 시장은 없습니다. 계속 굴곡이 있기 마련인데, 자, 그 이후에 금리가 빠르게 올리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레고랜드발 사태에도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시중에 이 유동성 자금이 확 쪼그라들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은 정말 속절없이 하락하기 시작을 했고요. 정말 이 경기 자체도 침체에 들어가게 됐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그때 뭘 했을까요? 이제 이 경기가 죽는 것을, 경착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활성화 대책이라는 걸 내놓게 되고, 또 이와 더불어서 올해 13 대책 나왔잖아요. 이것과 더불어서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특례 보금자리론 40조 원을 풀었죠. 그리고 플러스 해서 10억 이상의 이런 주택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대출길을 열어줬습니다. 돈줄을 정책적으로 열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어느 정도의 회복을 갖게 됐죠. 그리고 연착륙을 하게 됐죠. 자, 이렇게 시중에 돈이 말라 있을 때는 정부의 정책을 가지고서 이 부동산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시중에서 유동성 자금이 한 번에 확 크게 증가할까요? 내년에 여러 전망치에 따라 보면 미국의 금리도 내년 6월 이후부터는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게 실제라고 해서 한 2차례나 3차례 정도 금리 인하에 들어갔다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 이 금리가 갑자기 현재 5%대에 있는 금리가 3%대로 낮아질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낮아진다 하더라도 4% 정도까지 인하가 될 것 같고, 우리 금리도 3%나 2% 후반 정도. 자, 결국 이 시장이 된다라고 해서 시중에 유동자금이 한 번에 많이 풀릴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시중에는 이 자금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민간 시장에서만 이 가격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면 정책적으로 이런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자, 그러면 내년에 봐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정책 모기지 같은 상품을 우리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시장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내년 시장 가격을 결정한 이 정책 모기지 우리 시청자분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40조 원이 풀렸는데요. 이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떤 용도로 또 쓰였을까요? 자,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사용이 된 게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전체 금액 비중으로 봤을 때는 64.8%나 새 집을 사는 데 썼고요.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27조 원이라는 데는 정말 막대한 자금이 신규 주택을 사는 데 썼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거래량들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주택을 샀으니까. 정부에서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되면 이 정책은 이 대상이 한정된 게 아니라 전국으로 다 퍼져나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23년도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니까요. 1월달 같은 경우에는 17,800건, 아직 출시되기가 전입니다. 17,800건이 출시되고 난 이후에는 거의 2배 가까이 뛰죠. 31,000건, 3월달에는 38,000건, 그 이후에는 4만 건으로 거의 2.5배, 3배 가까이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월달에서 2월달까지는 75.6%가 증가를 했고, 1월달에서 3월까지를 보면 118%나 되는, 정말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자, 그럼 이 돈들은 어디로 많이 몰리게 됐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말 올해 초까지 지방의 미분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거의 7만 가구 이상이나 되는 미분양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방에는 정말 웬만한 용기 갖고선 거기에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들은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야, 서울로 진짜 돈이 많이 몰렸구나. 자, 역대 최저의 거래량을 보였던 게 1월까지가 역대 최저 거래량입니다. 거의 1000건도 채 안 되는 거래량을 보이다가 이 출시가 된 2월 달부터는 2500건, 3100건, 급기야 4000건까지. 물론 전체 평균에서 거래량이 많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때 너무 거래량들이 주저앉았기 때문에 매 달마다 새롭게 갱신을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거래량들이 빠르게 증가하게 됐고, 자, 그러면 이 서울 안에서도, 서울도 굉장히 넓은데 주택 가격이 저렴한 지역이 있고 비싼 지역들이 있어요. 뭐 강남과 같은 지역은 굉장히 초고가죠. 어디에 그럼 이 자금이 많이 몰렸을까? 이걸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내년치 전망에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강북의 대표적인 지역, 9억 이하에 있는 좀 저가에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노원, 도봉, 강북 이 지역들인데, 이 중에서 노원구를 한번 볼게요. 노원구는 1월 달에는 95건이 거래가 됐는데 2월 달 출시된 이후에는 176건이 거래가 됐고 2배가 넘었네요. 그 다음에 3월 달엔 206건으로 또 갱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 이 대출 자체가 9억 이하에 있는 주택들이니까 여기는 거래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 라고 뭐 합리적인 판단이 되죠. 자, 그런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니까요, 우리 강남, 서초, 송파, 강남 4구, 용산구 같은 지역들, 이 지역들의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 자, 대표적으로 강남구를 보게 되면은 1월 달에는 70건 거래가 된 게 2월 달에는 128건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늡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205건으로 거의 3배 가까이가 증가를 합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지? 15억 초과되는 주택들은 굉장히 고가고, 야, 이거는 대출을 받더라도 분명히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15억 이상 초과되는 주택들도 대출을 해줬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돈이 많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보면, 자, 9억 이하의 주택들을 판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샀으니까 판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거지. 그거 팔고 이 자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어중간한 15억 이하에 있는 이런 데를 간 게 아니라 확실한 강남과 같은, 이때만 해도 좀 불안하니까 안정적인 지역, 확실한 지역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과 같은 정말 15억 초과, 20억, 20억, 30억짜리 주택들 구입으로 쏠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대출도 나와, 그 다음에 특례 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 주택들을 팔아서 자금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은 강남과 같은, 용산과 같은 이런 확실한 지역에 자금이 쏠렸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내년에 정책 모기지가 무려 50조 원이 나오게 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40조죠. 내년 나오는 건 50조입니다. 자, 그럼 이 돈이 앞으로 어디로 갈 거 우리가 예측을 해야 그 길목에 가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아기를 낳더라도 이건 무조건 받습니다. 왜냐하면 1.6%에서부터 3.3% 이런 대출은 무조건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내년에 나오게 될 특례 보금자리론 2가 나옵니다. 원래 내년에 50조 원을 배정하기로 했었는데 최근에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 우려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제 검토 중인 단계고 20조 원이 될지 25조 원이 될지 30조 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한선은 50조, 하한선은 20조 정도를 보고 있는데 딱 잘라서 25조 원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는 27조 신생아, 얘 25조, 그러면 약 한 52조, 50조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50조 원 정도가 풀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내년에 이 50조 원이 풀리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특례 보금자리론 봤던 것처럼 강남 4구 쪽으로 이렇게 중심 지역 쪽으로 또 이 돈이 다 몰려 들어갈까요?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강남이나 서초, 용산 뭐 이런 지역들은 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평균적으로 90% 이상 회복이 됐습니다. 많이 빠졌다가 회복이 상당히 빠르고 높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지금 중위권에 있는 가격들, 평균 가격이 한 11억 정도 되는 금액 전후하고 그 다음에 9억 이하에 있는 시세가 있는 지역들,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가 이제 9억 이하에 있는 지역이겠죠.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80%도 회복이 안 된 지역이 있고요. 아직도 75% 선에서 머물러 있는 지역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덜 회복이 된 지역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은 이런 9억 이하의 이제 덜 회복된 곳을 중심으로 이 수요가 몰려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이제 50조가 풀리게 될 텐데요. 이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는 좋은 기회가 또 만들어질 수 있는데, 어떤 것을 봐야 될까요? 일단 아무 데나 보면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 꼰대들이 가만히 두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리스크를 줄이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에 일단 GTX 외에 한 전국적으로 17개의 신규 노선들이 개통이 됩니다. GTX A 노선, 그다음 별내선, 그리고 부전 마산선, 그다음 평택선, 한 요 4군데 노선 정도 이 주변 지역, 역세권 지역을 보게 되면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저렴한 부동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 하나만 보지 마세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1기 신도시의 특별법이 빠르면은 올해 안에, 지금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어요. 서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1기 신도시하고 서울에 이제 외곽에 있는 택지지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 대상이 된 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9억 이하에 있는 주택을 찾고, 또는 갈아타기 하게 대상이 될 11억 전후에 있는 부동산들을 찾되, 이런 신규 노선 또는 개발 호재가 있는 거 플러스 하시고, 1기 신도시 특별법 플러스 하시고, 이 금액대에 해당되는 거 플러스 하시면 무려 우리 3가지의 안전벨트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자,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안전하게 내가 들어갈 수 있으면서 리스크는 최대한 줄이면서 또 시너지 효과는 가장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찾아낼 수 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3군데 지역, 추천할 만한 지역 한번 추려봤습니다.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지역은요. 일단 청량리역 하게 되면, 청량리역은 GTX B노선, C노선 2개의 노선이 들어오게 되는 지역이고, 주변의 개발이 상당히 활발한 지역이죠. 호재가 굉장히 강력한 지역입니다. 좋은 지역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여기 안에서도 보게 되면 이런 청량리역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멀지 않은 역세권 단지인 레미안 크레시티, 이 단지를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파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뭐 2300세대 이상의 굉장히 대단지로 되어 있는 단지고, 2014년 차다 보니까 이제 준신축이다라고 보셔도 될 만큼 깨끗합니다. 대단지에. 이 고점 가격을 봤더니 2021년도 10월 달에 16억 7천만 원을 찍었네요. 상대 33평 가격이. 근데 최근에 가격이 이제 회복이 됐지만 12억 6천만 원 정도까지밖에 회복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고점 대비했을 때 이 단지는 75.4%, 아직까지도 75%대가 있나? 그것도 청량리에. 그래서 굉장히 좀 아직 덜 회복이 된 단지인데 호재의 영향도 잘 받을 수 있는 역세권의 단지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게 된 거고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광운대 역세권. 여러분들 광운대 역세권 하면 이 GTX-C가 이제 빠르면 올해 연말에 착공에 들어갈 지역이고, 착공 호재가 센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 철도 이 부지가 역세권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상복합 상업시설이 되고 들어오게 되고, 또 바로 옆에는 이제 중랑천이 흐르고 있다 보니까 자연환경같이 좋죠. 그 다음에 동부간선도로 지하, 지금 현재는 이 월릉 IC에서부터 강남까지 진입을 하는데 거의 50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동부간선도로 지하가 끝나는 2029년도가 되면 이제는 30분 이내로 단축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거 역시도 굉장히 획기적 아닙니까? 자, 여기에 모두 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월계 시형 아파트 미미삼이라고 하는 아파트인데요. 이 미미삼 아파트를 보게 되면 여기서 가장 큰 평수가 이제 23평이니까 23평 가장 고점은 21년도 10월 달에 9억 8천만 원을 찍은 단지고요. 최근에는 7억 5,500까지 가격이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빠졌다가 회복이 됐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고점 대비 77% 정도 수준으로, 아직 80%도 회복이 안 됐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재건축
호재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단지. 이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시청자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복이 가장 안 된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의 단지가 못난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지역이 어떤지. 자, 노원입니다. 노원의 상계주공 7단지 아파트인데요. 이 7단지 아파트는 바로 길 건너 맞은편에 요 자리, 요렇게 있는 자리가 앞으로 노원구 상계동에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지역이에요. 강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일자리가 없다라는 건데 여기는 고소득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의료복합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자리입니다. 물론 시간은 장기적으로 걸리겠지만 이게 이미 완성이 됐으면 노원구 상계동 7단지에 있는 가격이 지금 가격일까요? 훨씬 더 가격이 높아져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더 가게 되면 창동역 GTX C 노선이 있는 거죠. 앞으로 여기 C 노선을 타게 되면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10분대로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지역입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여기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계 택지지구예요. 노원구도 택지지구로 조성이 된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 노후도시 특별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이렇게 역세권에 위치한 노원역이 딱 역세권에 붙어있는 단지들은 용적률을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앞으로 특별법 나오고 나서 얼마가 되는지 가장 유력한 단지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호재가 다 뭉쳐진 단지가 상계주공 7단지라고 볼 수 있고요. 이 32평 아파트의 시세를 보면 최고가 12억 4천만 원이고요. 현재 시세는 8억 5,500만 원입니다. 고점 대비했을 때 68.9%입니다. 70%도 회복을 못한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만큼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장점을 크게 갖고 있고 호재도 막강하다. 그리고 앞으로 비전도 상당히 좋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가장 안전하고 시너지가 높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판단돼서 소개를 하게 된 거고요. 자, 이런 개발 호재라든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뭐 특례 이런 대출이라든지 정책 모기지 상품이라든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개발 아직 진행 안 됐습니다. 특별법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돈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아직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렴한 금액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살리신다면 남들은 이런 거 하지 못했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 알고서 도전했을 때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여기도 들어가는 자금들은 작지 않습니다. 전세가율이 아무래도 50%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8억짜리라 하더라도 4억 이상의 많은 자금이 들어갑니다. 한데 도심 안쪽에 중심지 안쪽에서 용산과 강남 같은 곳에서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 2억 정도 자금을 가지고서도 투자할 수 있는, 미래의 아파트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오프라인 강의에서나 이런 시간에는 그런 지역들,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도 많이 안내를 하고 저희가 투자 추천해드리고 길잡이를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오시게 된다면 좋은 기회가 되실 거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시청자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 라이브 세미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